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각각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합니다. 한국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 득의 가족이 안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막을 수 있었지만 관계기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견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동물보호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대의 조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울진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에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9시 뉴스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 신설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 검찰 권력의 견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최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던 민주당, 기소권을 절대 못 준다던 바른미래당, 양당이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번 주가 사실상 합의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개정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최소 한 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사법개혁 성과가 필요했고 나머지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절실했던 상황. 막판 합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여야 4당은 내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에 나섭니다. 네 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루어진다면 오는 25일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 처리한 건으로 상정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가올 5.18 39주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1년 뒤 총선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서 정당 투표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또 거대 양당보다는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거제 개편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노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 선거제의 뼈대는 1987년 마련됐습니다. 소선거구의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인데 전체 의석의 25%를 뽑았습니다. 2004년부터 현행 정당 투표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정작 의석 비중은 20대 총선의 16%까지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의석은 늘면서 지역에 근거한 거대 정당에 갈수록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합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엔 비례대표 수가 크게 늘게 됩니다. 현재 47석이 75석으로 늘어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의 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면서 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도 경쟁력 있는 의석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대 정당의 힘겨루기 대신 다수 정당의 합의가 중요한 구도로 개편된다는 의미입니다.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례의석이 소폭 줄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사당은 이번 합의는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은 사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내내 논쟁이 벌어진 사안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고위공직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그리고 수사한 다음에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누리 기자가 어떻게 합의됐는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거의 모두가 수사 대상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기소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은 제한적으로 부여됐습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에 한해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검사와 고위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공수처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땐 법원에 기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권한도 주어집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각각 2명의 위원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 2명은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온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한 것은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밀실거래가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지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 해체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비정상적 반민주 정치에는 비상적 대처만이 답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이 모여 패스트트랙 저지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보이콧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인에 나서는 시각, 한국당도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맞불 작전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 될 거란 여야 4당의 입장에 대해선 기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대구 민생 현장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보신 대로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성호 기자. 지금 여야 4당이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조금 알아보죠. 잠정 합의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각 당의 추인이 남아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키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패스트트랙을 놓고도 생각들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바른정당 출신들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다수 횡포로 정해서는 안 된다. 또 공수처가 일부라도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내부가 명쾌하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군요. 그럼 내일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저희가 따져봤더니 바른미래당 의원 29명 가운데 24명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당에서 통과시키는데 2분의 1 찬성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이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오늘 합의만큼이나 큰 고비일 겁니다. 네, 어찌됐건 각 당이 추인을 하게 되면 목요일이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이 국회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선거제도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또 공수처 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정의당과 민주당 소속입니다. 한국당을 뺀 위원들의 수도 5분의 3이 넘기 때문에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봤지만 한국당이 이 선거법이 처리되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최종 투표를 하는 의원들의 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앞서 보셨듯 지역구 수가 28석 줄어듭니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는 통폐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당을 초월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는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도 국회 상황이 좀 복잡하겠군요. 네, 국회 정성호 기자였습니다. 5명이 숨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행정당국, 정신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강제 입원시키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폭행과 난동을 부려왔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안인득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은 사건이 있기 불과 10여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수소문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4일, 즉 범죄 발생 2주 전쯤 가족들은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경찰에 강제 입원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문의를 한 거예요. 검찰로 송치가 됐다. 검찰을 만나봐라. 자타의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이럴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다음 날 가족들은 행정입원 조치가 혹시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인득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대해서 4월 5일날 왔다 갔어요. 자기가 안 들어가지. 필요 상황이 있어가지고 경찰과 우리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입원이 안 되는 거지. 자유로 가는 게 제일 낫다. 남은 방법은 직계가족 동의하에 실시되는 강제 입원, 즉 보호 입원 조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급차 강제 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정신병력 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당국에 한 번 더 사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모시올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재증명 발언하는 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 모두 무늬만 그럴듯한 제도였을 뿐 절박한 가족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현행법상 강제 입원은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임세원 교수가 살해당했을 당시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임세원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 입원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직계 가족과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호 입원은 안 씨처럼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렵습니다. 행정 입원은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예산 문제에다 소송을 당할 우려까지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해드리기는 어렵죠.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단기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 입원도 경찰이 판단 내리기를 꺼려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른바 임세헌법 개정 당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직계 혈족을 넘어 환자의 사촌인의 친족, 동거인도 입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의료진이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신청 요건은 완화하되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퇴원과 강제 입원을 국가의 책임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법 입원 제도는 이른바 임세헌법 개정 당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요건 완화가 환자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5명이 희생된 참극을 생각하면 방금 보신 대로 가족이 참극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만든 여러 현실적 시스템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고치려 해도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인권 보호입니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안인득이 참극을 벌인 건 망상이 심해져서이고 또 이 망상이 심해진 건 2년 넘게 치료를 중단해서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안인득이 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조현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현병은 환청과 피해망상이 주 증상인데 더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환자가. 본인이요? 예. 이를 병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병식이 없는 건 조현병의 핵심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는 환청이나 망상이 이게 증상이 아니고 현실에서 벌어진 일로 오해를 합니다. 당연히 병의 증상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말이죠. 환청이나 망상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 수사를 보면 2, 3개월 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양립 가능한 일인가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모두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현병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비교적 기능이 좋은 조현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능이 높은 조현병이 있을 수 있다. 기능이 높은. 기능이 높은. 예. 그러면 과거에 강제 입원도 했고 또 조현병 치료를 68차례나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병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증상이고요. 또 5년 반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으니까 본인은 병이 다 나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안시는 약 때문에 정신이 멍해지면서 스스로 이제 약을 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환청이나 피해망상 이런 것들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사라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을 하죠. 피해망상 등이 심해지면 또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조현병 환자는 이렇게 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치료를 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족이 도와주기 위해서 10여일 전부터 강제 입원시키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안 됐고 이게 안 된 게 사실 2년 전에 입원의 기준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강제 입원 기준이 좀 이렇게 완화됐을 이전에는 좀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요. 가족 간 다툼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었고요. 인권 차원에서는 기준을 강화한 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절한 치료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입원은 어렵고요. 또 퇴원 후 관리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관리를 가족이나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강제 입원도 어렵고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 먹는 걸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경계해야겠죠, 당연히. 이번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그런 어떤 강제 입원 제도들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은 현재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 의사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 급한 불은 좀 막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예.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높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가능성 전체 인구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1000명 중 1명꼴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체 범죄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범죄입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은 10%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클 뿐 10,000명당 발생으로 따지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는 전체 강력범죄의 건수보다 적습니다. 물론 안인득이 앓고 있다는 조현병만을 다룬 국내 범죄 통계는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다수의 연구에서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낮게 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대다수 조현병 환자의 폭력 위험성은 작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은 첫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국은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 등에서 유독 피의자의 정신병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이 사회적 편견을 키워서 환자들이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팩트체크 K 신선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 등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유총은 설립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자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에 이어서 사학재단의 문제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고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 서라벌 고등학교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최근 10년간 교장이 10번 바뀌었습니다. 고작 2달이라고 그만둔 교장도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의 어떤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재단 이사장 김모 씨는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내거나 예산안과 함께 각서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직원들에게도 김 이사장은 어렵고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교직원 채용 면접 때 지원자의 부모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원자인 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면접을 봤었고 상담 여행을 취소하고 오셨던 지원자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채용해놓고 정작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2년간 그만둔 교직원만 17명. 당사자들은 영문도 몰랐습니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학교 예산도 김 이사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예산 결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강사료 지급과 비품 구입 등의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독사용지라든지 토너 같은 거를 외상으로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이사장이 이런 전행과 횡포를 감사에서 확인하고 이사 승인 취소를 경고했습니다. 교육청이 횡령 같은 비리가 아닌 사유로 이사 승인 취소를 검토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 이사장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단 측은 김 이사장이 해외에 머물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혜대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추가됐습니다. 유학 시절 알게 된 공급책 이모 씨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반 대마초와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를 7차례에 걸쳐 구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자택 등지에서 이 씨와 4차례, 앞서 구속된 최모 씨와 1차례 등 모두 11번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와 대마를 흡입할 당시 여성 1명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 씨는 지인일 뿐 같이 대마를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약하냐면 인정하시나요? 최 씨랑 같이 마약하셨어요? 정 씨는 고 정주영 회장의 팔남인 정몽일 현대 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현재 현대기술투자에서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KBS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의 복제 겸 메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학대 의혹과 부실한 동물실험 관리를 문제 삼아 오늘 동물보호단체가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의 정부 차원의 조사와 서울대 자체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 비정상적인 생식기.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실험 직후 검역탐지 겸 메이의 처참한 모습이 지난주 KBS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메이는 결국 복제 6년 만에 퇴사했는데 동물보호단체가 오늘 이병천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메이를 상대로 비윤리적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영양 공급이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동물 실험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검역탐지견과 같이 국가사역견은 동물실험윤리위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실험이 가능한데 이 교수가 승인을 제대로 받았는지 또 승인받은 대로 실험을 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실험 용계를 제공한 농장주에 대해서도 자격 없이 동물 혈액을 채취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한편 자체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 교수를 한 차례 면담한 뒤 실험실 현장 조사도 벌였습니다.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 조사단은 이 교수의 실험이 법적, 윤리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5월 초쯤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도 이 교수 실험에 대한 서울대 윤리위의 심사와 승인,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동해 해역에서 계속되는 지진에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 강원도 동해 해역에서 이후 오늘은 경북 울진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도로가 요동칩니다. 진동은 10초 가까이 계속됩니다. 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찍은 CCTV 화면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냥 이상하게 뭐 타닥 소리 나길래 뭐 이게 뭐 나오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오는 거대요.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강원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진 앞바다에는 지진 해일에 대비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진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경북 포항 동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1월엔 경북 영덕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 들어서만 경북 해역에서 지진이 5차례나 발생한 겁니다. 불안하죠. 당연히 그거는 어느 사람이 이런 거 육지고 바다고는 불안하지. 왜 집이 흔들리면은 내가 가정이 내가 평온하게 못 가잖아. 전문가들은 울릉도 주변 해저 지각에서 강한 압력에 의해 끊어진 단층대가 발견되는 등 강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저 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특히 오늘 지진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울진 쪽 해역에서 일어나면서 원전은 안전할까에 대한 우려가 많았을 텐데요. 원전은 이상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해안 쪽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잦아진 데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동해안에 밀집돼 있어 원전 안전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울진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3.8의 지진. 가장 가까운 원전인 한울원전과는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한울원전 6기는 정상 가동됐습니다. 기존 원전은 약 리히터 규모 6.5 정도, 신규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 정도로 내진 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기존이 6.5 규모인데 여기도 안전 주요 계통은 규모 7.0 수준으로 보강을 이미 한 상태긴 해요.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총 23기, 이 중에 17기가 울진과 경주, 울산, 부산 등 한반도 동남부, 동해안 쪽에 밀집돼 있습니다. 신규 원전 5기도 이곳에 들어섭니다. 문제는 국내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등 원전과 멀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정부는 2021년까지 동남권 단층대 조사를 통해 내진 기준을 현재 규모 7.0에서 더 상향시킬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탈원전 단체들도 최대 지진 규모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7.0 이상의 규모도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의 내진 설계가 충분하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진이 오면은 170km에 달하는 배관이 과연 버틸 수 있냐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이 일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 만큼 동시 연쇄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다 더 엄격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필리핀 중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건물 2채가 붕괴되고 6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오피스 빌딩이 흔들립니다. 건물이 갑작스럽게 요동치자 놀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Medyo malakas sir yung pagka-uyog-uyog ng ano pati kanina nakaupo lang ako bigla talaga nag-shake ako nasa duyan ako tapos maya takbuhan na kami pababa.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현지 시각 오후 5시 11분쯤 필리핀 중부 루손성 구타드에서 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6.1로 측정했습니다. 지진은 진앙으로부터 6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강하게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건물도 최소 2채가 붕괴했다고 채널뉴스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판판과 포락이 있는 건물이 붕괴하면서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또 루바오 마을의 다른 건물도 무너져 할머니와 손주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릴리아 피네다 주지사가 ABS-CBN 텔레비전에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또 지진으로 정전이 발생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클라 국제공항이 폐쇄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내일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항공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발 사건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장엔 일반인들의 접근이 차단됐고 아직도 참혹한 현장 그대로라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기폭장치 수십 개가 추가로 발견되며 스리랑카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오늘 자정을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에서 유석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콜롬보 부활절 연쇄 폭발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성 안토니오 성당.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전장은 급하게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성당 앞 공터에는 폭발로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거리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이 달렸습니다. It is totally unexpected and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ny reason. We had to wait and see what things are going to unravel. And I ask all the people just to pray for us and pray for the victims and please be calm and don't make any mess because we have to be calm and quiet.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 29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성당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돼 있고 반경 30m 안쪽에는 아직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던 샹그릴라 호텔. 호텔 입구부터 무장 군인이 통제하고 있고 폭발로 부서진 건물 내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테러범들은 외국인들이 주로 묵는 5성급 호텔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 콜롬보에는 해안 도로를 타고 고급 호텔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지역 고급 호텔들이 테러의 주 대상이 됐습니다. 스리랑카 경찰은 8건의 폭발 사건 가운데 6건은 자살 폭탄 테러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용의자 24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급진 이슬람 조직 NTJ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This is a local organization, but we don't know whether they have been linked to the outside. 이런 가운데 폭발 사건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던 승합차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기폭장치 87개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추가 테러 우려를 전달한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는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콜롬보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13년 동안 농성을 벌여온 해고 노동자들이 마침내 공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타 생산업체로 지금은 국내 최장기 분쟁 사업장으로 다 알려진 콜텍입니다. 콜텍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사업장 중 3번째로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정리해고된 지 4,464일, 횟수로 13년째. 마침내 사측과 해고 노동자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내 최장기 분규 사업장 콜텍 노사가 해고 노동자 복지간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리해고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기로 했고 13년째 농성해온 해고자 3명 복직, 또 폐쇄된 국내 공장이 재가동될 경우 정리해고자 가운데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42일 동안 단식을 해온 임재춘 씨. 꿈에 그리던 복직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에 공장이 없어 당장 일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이게 뭐 종이떡이 하나밖에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13일 기다렸어요. 임 씨는 하루라도 빨리 회사로 돌아가 예전처럼 명품 기타를 다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나라가 앞으로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열심히 일하게끔 해주는 게 나라가 아닌가. 지난 2007년 정리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은 2년 뒤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2012년 양승태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콜텍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KTX와 쌍용차에 이어 재판 거래 의혹에 오른 분규 사업장 가운데 3번째입니다. 노사는 내일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경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단 화면부터 보시죠. 누군지 아시죠? 방탄소년단, 이게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세계적 스타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그 방탄소년단이 3연속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입니다. 최근에 미국 CBS의 한 방송에서도 이제 보도됐을 정도니까요. 이게 군 문제가 외국 언론, 외국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안인가 보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또 한 명이라도 군대에 가게 되면 뭐 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방탄의 대답은 국가가 부르면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탄의 군 문제를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는 우리 정치권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일부 정치인들이 국위 선양의 대가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으니까 예.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환영받기보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죠. 그 당시에 팬클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정치인들이 방탄의 문제에 나서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뭐 방탄의 평양 공연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죠. 그러니까 좀 정치 이슈에 이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편승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어떤 사안에 정치인들이 이름을 얻는 어떤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비슷한 문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그 자사고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사고 관련된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정치 하지 마세요. 예. 이게 그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자사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화면을 보시면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서 있는 발언자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예. 토론회를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의 딸 다희 씨 이야기를 하다가 저렇게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다희 씨도 그 자사고를 다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꺼냈는데 네. 반발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자사고 토론회인데 왜 다희 씨라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발언을 좀 화제로 만들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뭐 이런 비판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예.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의 말이 좀 와닿습니다. 자, 정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정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 이게 꼭 국회에서 하란 말은 아니고 좀 공감되는 말을 하라. 뭐 이런 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일 좀 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드라마 속 대통령이 현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부패에 맞서는 대통령 역할을 했던 코미디언 정치 신인이 압도적인 우세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은 겁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기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연기한 코미디언 젤렌스키. 현지 시각 21일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투표 개표 결과 73% 득표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Дякую усім українцям, де ви зараз не знаходились. Я обіцяю, що ніколи не підведу вас всіх. 결선 투표에서 격돌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24% 득표에 그쳤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Вже наступного місяця я залишу пост глави держави. Так вирішила більшість українців, і я сприймаю це рішення.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치를 질타했던 드라마 속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젤렌스키 취임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동부 지역을 되찾기 위해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하는 등 서방 국가들은 잇따라 축전을 보내고 있지만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